조선 어느 겨울, 산길에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도포 자락은 다 떨어져 누더기처럼 흩날리고 갓끈은 끊어져 바람에 펄럭이지요. 누가 봐도 거지꼴 선비. 산채를 지키던 산적들이 그를 보고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웃음 속으로 한마디를 꽂아 넣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산채의 두목이 되겠다. 폭소가 터지던 그 순간 산적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거지 선비의 눈빛이 너무 맑고 너무 차고 너무 계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반전은 그 거지 선비는 사실 몰락한 대감집 아씨였습니다. 훗날 그녀는 산채를 접수하고 탐관오리의 문서를 불태워 백성을 풀어주고 끝내 세자빈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신분과 법도가 막아선 길을 뚫고 칼 대신 문서로 세상을 베어낸 한 아씨의 통쾌한 야담입니다. 산채의 두목이었던 아씨가 어떻게 세자빈까지 오르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몰락한 대감가의 딸 한설인. 한설인은 대감집 아씨였습니다. 하지만 대감집이라 불리는 그 집은 이름만 남은 집이었지요. 대문은 기울어 문설주가 삐걱거렸고 사랑채 기둥은 속이 비어 바람만 불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가문의 품계는 남았지만 벼슬은 끊겼고 체면은 남았지만 쌀독은 바닥이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는 때를 기다리면 다시 조정이 부를 것이라 말했지만 설인은 알았습니다. 조정은 가난한 양반을 부르지 않습니다. 조정은 쓸모 있는 사람만 부르고 쓸모는 대개 돈과 줄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설인은 어릴 때부터 살림을 배웠습니다. 바느질이 아니라 장부를, 꽃꽂이가 아니라 문서를, 시를 읽는 법보다 호적과 노비 문서를 읽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설인은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꺾는 건 칼이 아니라 종이구나. 그리고 조선의 종이는 너무 자주 약한 사람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해 봄, 고을에 춘궁기가 들었습니다. 곡식이 바닥난 집들이 늘어났고 관아는 환곡을 풀어준다 했습니다. 처음엔 구휼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환곡은 곧 덫이 됩니다. 한 말 빌리면 두 말로 갚게 하고 두 말 갚지 못하면 논 한 마지기가 문서로 넘어가고 논이 넘어가면 집터 문기가 넘어가고 마침내는 아이의 이름이 노비 문서에 찍힙니다. 칼 한 번 안 휘둘렀는데도 문서 한 장이 한 집안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설인은 관아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울음은 길었고 관아 마당은 넓었고 그 울음은 결국 바람에 흩어져 아무 데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때 설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을의 법은 정의가 아니라 힘센 자의 살림을 불리는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가난이 깊어지자 설인에게 혼처가 들어옵니다. 고을의 큰 부자 집안, 겉으로는 번듯한 집안. 그러나 설인은 그 집안의 뿌리를 압니다. 그 집안 뒤에는 악덕 지주 윤대치가 있었고 윤대치는 환곡과 빈문서를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설인이 그 혼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설인은 안채에 갇혀 비단옷을 입고도 백성이 빼앗긴 논 위에서 웃어야 합니다. 그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수탈의 공범이 되는 일이었지요. 설인은 결심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져도 공범이 되진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주 이상한 길로 이어집니다.
관아를 정면으로 치면 죽습니다. 고을의 줄을 자르려면 관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판을 엎어야 합니다. 서린이 택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산에는 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지요. 세상에 밀려난 자들이 모이는 마지막 틈. 그리고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가능한 뒤집기가 있습니다. 서린은 비녀를 뽑고 머리를 동여맵니다. 비단 치마를 벗고 누더기 도포를 걸칩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재를 묻히고 손에는 흙을 묻힙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바깥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린은 여인이 아닌 척해야 했습니다. 제약은 굴레지만 동시에 전술이 되기도 하니까요. 서린은 산길을 오릅니다. 그리고 백호채라 불리는 산채 앞에 섭니다. 산적들이 길을 막고 웃습니다. 거지 선비가 밥 얻으러 왔나?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서린은 말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이 산채의 두목이 되겠노라고. 폭소가 터집니다. 하지만 그 폭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린이 이어서 던지는 말이 산채의 공기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늘 밤과 나의 숨은 광을 비우겠다. 성공하면 한 달만 내게 산채를 맡겨라. 싸움이 아니라 계야. 힘이 아니라 성과. 산적들은 어이가 없어도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거지 선비는 겁이 없고 계획이 있으며 무엇보다 굶주림을 아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백호채의 전임 두목은 맹추라 불렸습니다. 힘으로 산채를 지켜온 사내. 맹추는 서린을 위아래로 훑고 비웃습니다. 두목이 되겠다면 팔뚝부터 보자. 하지만 서린은 팔뚝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바닥에 막대기를 주워 고을 지도를 그립니다. 물길, 고개길, 장시 날짜, 아전의 동선, 경비가 느슨해지는 시각. 서린의 입에서 세상살이가 쏟아집니다. 맹추가 웃음을 멈춘 것은 서린이 아전의 비리광 위치를 너무 정확히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놈은 돈을 방에 두지 않는다. 바깥의 뒤 장작더미 및 광 바닥을 파서 숨긴다. 개는 달장 소리에 먼저 반응한다. 그러니 달장을 먼저 건드리면 개가 짖고 사람의 눈은 그쪽으로 쏠린다. 맹추는 그제야 느낍니다. 이 거지 선비는 도적질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적질을 끝내는 방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산적 넷만 데려갑니다. 많이 데려가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칼이 필요해집니다. 서린이 원하는 건 칼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서린은 먼저 달장을 건드립니다. 닭이 퍼덕이고 개가 짖습니다. 하인들이 뛰어나오고 불빛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 틈에 산적 하나가 담을 넘고 서린은 바닥에 미리 뿌려둔 재로 발자국을 분산시킵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처럼 사방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말이지요. 광은 조용히 열리고 은전 꾸러미와 비단필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비명도 없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맹추가 묻습니다. 왜 사람을 묶지도 때리지도 않았지? 서린은 짧게 말합니다. 사람을 해치면 그 순간부터 도적은 도적이 된다고. 오늘 우리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명분이고, 명분을 잃으면 산은 무덤이 된다고. 그날부터 산채는 서린의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양미는 건드리지 말 것, 상인은 건드리지 말 것, 관아 곡물과 굴량은 건드리지 말 것, 사람을 해치지 말 것. 대신 목표는 하나. 백성의 피를 빨아 모은 탐관오리와 악덕지주의 재물과 문서만 거둘 것. 산채의 칼끝이 처음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첫 판이 성공하자
서리는 더 큰 줄기를 겨눕니다. 현감 조석윤. 조석윤은 관아 곡간을 털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에게서 거둔 것을 장부로 가공해 자기 별채와 행장 속으로 빼돌립니다. 그 행장 속에는 은전과 비단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있지요. 전담문기, 집터문기, 빈문서, 노비문서서. 칼이 아니라 문서로 사람을 묶는 자. 서린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서린은 조석윤의 습관을 읽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길로 돌아가는지, 잠은 몇 시에 드는지, 호위 관졸은 몇이며, 불이 꺼지는 시각은 언제인지, 그리고 고갯길에 목을 고릅니다. 서린은 말합니다. 목을 잡으면 몸은 저절로 쓰러진다. 이 판이 성공하면 고을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패하면 산채는 토벌당의 끝장입니다. 서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칼을 들게 되니까요. 사흘 뒤 밤, 서린은 미리 잘라둔 나무를 굴려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뒤편 바위 틈에서는 횃불이 여러 개 흔들립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게, 소리가 크게 보이게. 관졸들이 겁을 먹는 순간, 서린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집만 두고 물러서면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관졸들은 망설입니다. 칼을 뽑아도 어디서 몇 명이 덤빌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보이지 않는 다수입니다. 결국 관졸은 물러서고 조석윤의 짐짝은 산으로 옮겨집니다. 산채로 돌아온 서린은 짐을 풀며 은전과 비단보다 먼저 문서 꾸러미를 꺼냅니다. 그리고 서린은 여기서 진짜 사이다를 터뜨립니다. 문서를 펼쳐 사람들을 옥죄는 글자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 중에는 없는 빚을 만든 문서도 있고, 한 번의 연체를 평생의 노비로 바꾼 문서도 있습니다. 서린은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만든 문서들을 불 속으로 던집니다. 종이가 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목을 조이던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서린이 다음으로 겨눈 것은 고을의 뿔이었습니다. 악덕 지주 윤대치. 윤대치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는 계약과 문서만으로 사람을 먹습니다.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에 이자를 얹어 논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결국 사람까지 빼앗습니다. 윤대치의 광에는 쌀보다 문서가 많았습니다. 빈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노비 문서가 끈처럼 묶여 있습니다. 서린은 압니다. 윤대치의 재물을 털어봐야 윤대치는 다시 채웁니다. 하지만 윤대치의 문서 괴짝을 빼앗아야 고리가 끊깁니다. 문제는 윤대치의 집이 철옹성이라는 것. 머슴이 많고 담이 높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린은 칼 대신 두려움을 꺼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 뜻 모를 기척과 소리, 그리고 소문입니다. 윤대치 집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쪽 빈채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서린은 그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소문을 도구로 씁니다. 서린은 사람들을 시켜 강가에서 둥글고 결무늬가 도는 돌을 주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돌을 빈채 마당에 하나씩 던져 놓습니다. 다음 날이면 돌이 늘어납니다. 이틀째엔 돌 2개, 사흘째엔 돌 3개, 나흘째엔 돌 4개, 그리고 상역근 토막이 함께 놓입니다. 머슴들은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거 무덤가에서 굴러온 돌 같다. 누가 일부러 갖다 놓는 거 아니냐.
두려움은 이유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모양만 있으면 자라납니다. 서리는 더합니다. 장시에서 소문을 흘립니다. 윤대치 집 빈채에서 귀신이 온다더라. 돌이 스스로 늘었다더라. 소문은 담을 타고 들어가 윤대치의 체면을 두드립니다. 윤대치는 미신을 믿지 않는 척하지만 체면이 흔들리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침내 윤대치는 굿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굿을 하려면 집안을 비워야 한다는 무당의 말에 식솔과 귀한 짐을 챙겨 처가로 피합니다. 서리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스스로 집을 비우면 담은 절반이 낮아지니까요. 윤대치가 집을 비워도 머슴 몇 명은 남습니다. 그들은 광을 지키는 마지막 문입니다. 서리는 그 문을 칼로 열지 않습니다. 서린이 여는 건 심장입니다. 심장을 열면 다리가 도망치지요. 산채 사람들은 준비한 도구를 꺼냅니다. 속 빈 박에 자갈을 넣어 흔들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쇠사슬 조각을 끌면 귀를 긁는 소리가 납니다. 집단을 엮어 몸집이 2배로 보이는 덮개를 만들면 달빛 아래 그림자가 괴물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빈채 문을 두드립니다. 목숨값 받으러 왔다. 머슴들이 문틈으로 보는 순간 달빛 아래 집더미 괴물이 흔들리고 쇠사슬 소리가 귀를 찢고 박 속 자갈이 뼈를 굴리는 소리처럼 울립니다. 머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사람은 칼을 보면 맞서려 하지만 정체 모를 것을 보면 먼저 달아납니다. 서리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빈집이 되었다고.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통쾌함이 폭발하는 문입니다. 광이 열리고 은전과 비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서리는 재물에 눈을 주지 않습니다. 서린의 눈은 문서괴짝에 박힙니다. 문서괴짝을 열면 빈 문서가 쏟아집니다. 논문기, 집터문기, 노비문서. 사람을 줄줄이 묶어 놓은 종이 사슬입니다. 서리는 문서괴짝을 통째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산으로 옮기는 길이 문제입니다. 윤대치가 돌아오면 끝입니다. 관아가 움직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서리는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위장을 꺼냅니다. 낡은 상여 틀에 괴짝을 싣고 헌 이불과 집단으로 덮어 시신처럼 보이게 합니다. 산채 사람 하나는 상주 차림을 하고 나머지는 상여꾼처럼 멜끈을 어깨에 겁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흉한 집 상여 나간다. 길 비켜라. 사람들은 상여를 보면 고개를 돌립니다. 상여 앞을 가로막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윤대치의 문서괴짝은 그의 마을, 그의 길, 그의 체면을 그대로 밟고 아무 방해 없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보다 더한 사이다가 있을까요? 칼 한 번 안 휘둘렀는데 윤대치의 권력이 통째로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서리는 산채 마당에 문서들을 펼쳐놓습니다.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린은 다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린이 그냥 도적이면 모든 걸 태우고 끝이겠지요. 하지만 서린은 끊어야 할 것과 돌려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정당하게 사고판 문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조작과 불법 이자로 만든 문서는 원래부터 죄입니다. 서린은 마을 이장에게 돌려줄 문서를 따로 묶어 맡깁니다. 논을 빼앗긴 집, 집터를 빼앗긴 집, 억울하게 노비가 된 집. 그들에게 돌아갈 문서는 반드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문서들. 백성을 옥죄는 불법 빈문서와 노비문서는 모닥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불길이 오르고 종이가 타고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산채의 바람조차 시원합니다. 사람을 묶던 것이 이제는 재가 되어 흩어지니까요. 그날 이후 고울이 뒤집힙니다. 현감 조석윤과 지주 윤대치는 서로를 물고 뜯고, 관하는 장부가 사라져 정신을 잃고, 백성들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때마침 암행어사 임도겸이 내려옵니다. 처음엔 산채를 토벌하려 했지만 사라진 건 백성의 돈이 아니라 백성을 옥죄던 문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고을의 뿌리를 정확히 겨냥했다고. 그리고 세자 이연 또한 변복 중 이 사건의 조각을 직접 봅니다. 칼 대신 규율로 산채를 움직이고 공포로 피를 막고 문서로 사슬을 끊는 그 비범한 통치 감각을요. 세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건 힘센 칼이 아니라 이런 판을 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서린의 정체는 끝내 드러납니다. 그 거지 도포의 선비가 몰락한 대감가의 아씨였다는 것. 그러나 조정은 묻습니다. 왜 그 아씨는 산에 들어갔는가? 서린은 답하지 않아도 결과가 답합니다. 피가 적었고 백성이 살았고 부패의 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가 불타며 고을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게 서린은 세자빈이 됩니다. 산채의 두목이었던 아씨가 동궁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지만 서린은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음 배운 정치는 군궐이 아니라 산에서였다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규율, 약자를 건드리지 않는 금기. 그리고 무엇보다 칼이 아니라 문서로 죄를 끊어내는 방식. 이제 서린은 비단을 입었지만 그 비단 아래에는 여전히 산의 법도가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법도는 백성을 살리는 쪽으로만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원하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서린의 방식은 정의일까요? 위험한 일탈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야담에서도 더 크고 더 통쾌한 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